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코스입니다. Þetta með tréð. Þetta er dálítið skuggi svona sem að fellur á pallinn hjá okkur. Þetta tré verður látið í friði. 옆집의 큰 나무 한 그루가 우리 집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게 시비의 발단이 됐습니다. 사소한 듯 보였던 이웃 간의 신경전은 금세 비화되고 마는데요. Þetta gera ég.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겨울철엔 특히 많아진다는 일조권 분쟁을 둘러싼 궁금증. 건설 전문 변호사와 짚어보려 합니다. 이승태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댁은 햇빛 잘 들어요? 저희 집은 다행히 고층이라 해가 잘 드는 편입니다. 그때 과거에 뭐 사법시험 준비할 때 고시원 생활도 하셨을 것 같고 네. 나름대로 햇빛의 중요성을 느낀 순간이 있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저도 고시 공부할 때 뭐 고시원 생활도 해봤고 또 군에 있을 때는 또 반지하에서 제가 자취를 했기 때문에 네. 햇빛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주변에서 이런 일조권을 둘러싼 분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벌어지고 또 특히 겨울철이 되면 해가 더 짧기 때문에 더 예. 많이 피부로 느끼니까 소송도 증가하고요. 그리고 또 건설 경기가 좋으면 좋을수록 더 많이 일조권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뭐 무슨 뭐 평야에 살지 않는 한 도심에 산다면 그런 일조권을 안 당하고 침해를 안 당하고 사는 게 거의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도심에서는 일조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전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햇빛이 이만큼 안 들었으니까 나는 피해 받았어요. 네.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지금 기본적인 판례가요. 그러니까 동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네. 6시간 동안 2시간, 그리고 또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네. 총 8시간 동안 4시간의 해가 드느냐. 그런데 두 가지가 다 만족되지 않으면 예. 일조권 침해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을 해야 내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일단 저 2시간 연속 2시간과 총 4시간이 둘 다 네. 만족하지 않으면 이 정도는 좀 참을 정도를 넘었다. 네. 그러니까 위법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피해 기준만 만족하면 뭐 승소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되면 뭐 AI가 지금 판단해도 되겠지.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요. 양쪽 건물의 선후 관계, 누가 먼저 들어왔느냐. 그리고 위치한 지역이 상업 지역이냐, 주거 지역이냐. 그다음에 또 건물의 각각의 용도는 뭐냐. 그리고 또 회피 가능성, 그다음에 또 그 예견 가능성이 있었느냐. 이런 예. 부분을 다 판단을 합니다. 이거 상당히 소송에 걸리는 시간도 길어질 것 같고 네. 또 이기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 맡았던 사건 중에 승소한 사례 어떤 거 있어요? 제가 맡았던 사건들 중에서 이제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사건들은 최근에 네. 있었던 공사 중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해 건물은 네. 주상복합 아파트가 상업 지역에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예. 피해 건물은 이제 제3종 주거 지역에 있었던 건데요. 저게 그 원래 사건에서. 있었던 건물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 저 아파트가 지금 피해 아파트인데요. 그 앞에 지금 거의 건물이 없지 않습니까? 해 잘 들었어요. 네, 잘 네. 들었습니다. 저렇게 하루 종일 해를 받던 아파트에서 그 이후에 이제 새롭게 49층짜리 건물이 들어오면서 일조권 침해를 굉장히 심하게 받은 거죠. 지금 보시면 예. 저 아파트 그 주상복합 아파트가 상업 지역이지만 49층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조권 침해가 굉장히 심각했고 네. 그래서 주민들이 공사를 중지해라라는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집단 소송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소송의 사건을 맡으셨던 거고 네, 제가 결과는 진행했던 어떻게 사건입니다. 됐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공사 중지를 시켰습니다. 무려 법원에서 공사금지 가처분 재판을 2년 6개월 정도를 진행을 해서 예. 최종적으로는 공사를 중지해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4세대의 공사를 중지시켰다가 네. 나중에 이제 합의를 또다시 이제 받군요. 합의를 좀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배상액 한 얼마 정도 받습니까? 저런 금액이 상당히 큰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72억 5천 정도의 합의금을 보고 72억이요? 네네 그렇습니다. 총 그 금액은. 주민들이 n분의 1 합니까? 그렇죠. 이제 피해 주민들이 각각 집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조권 침해 정도라든지 그다음에 네. 또 그 피해 세대의 주택 가격에 따라서 그 금액은 다릅니다. 아니 근데 저렇게 분쟁이 생기기 전에 저런 높은 건물이 들어오면 저거는 행정관청에서 뭐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분쟁이 뻔한 상황인 거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사실 저렇게 분쟁이 나중에 법원에까지 가게 하면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건물을 허가해주는 단계에서 좀 더 그 건물의 높이라든지 뭐
배치를 좀 변경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요. 근데 네. 우리는 지금 건축법상에는 건축법에 적법하게만 신청을 하면 허가 신청을 하면 내줄 수밖에 없는 예. 게 또 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뭐 이제 지어지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공사 중지를 요청한 사례지만 이미 건물이 다 완공된 뒤에는 아유 이거는 다 끝났다. 그냥 내가 피해 감수하면서 살아야겠다 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이 혹시 뭐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거나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건물을 이제 짓지 말아라는 공사 금지 가처분이라든지 공사 금지 소송은 가능한데요. 근데 지어진 건물을 철거하라는 것은 불법 건축물인 경우에는 거의 인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그러니까 해가 안 들어서 내 집값이 떨어졌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재산적 손해를 청구하는 것과 정신적인 손해를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안 들어와도 문제지만 요즘은 가끔은 해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눈이 너무 부셔서 나 도저히 눈 뜨고 못 살겠다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뭐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있습니까? 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가 무려 우리가 지금 그 10년을 이 다툼을 갖고 다투다가 작년에서야 이 정도 이렇게 눈부심이 심한 것도 그 배상해라라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례죠? 그게? 그러니까 네. 대표적으로 저희가 지금 뭐 그 NHN 그 건물 때문에 판교에 있는 본사. 네, 그렇습니다. 그 건물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그 눈부심이 때문에 이제 시각장애가 생긴다는 것 예.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근데 무려 저 소송이 제기된 지 네. 10년 만에 작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배상해줘라. 그리고 그래요? 또 방지 시설 해라. 눈부심을 그 차단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판결이 나왔던 겁니다. 근데요, 그 일조권하고 달리 이 눈부신 피해는 대체 뭘로 입증을 할 수 있죠? 눈부심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제 그 발생하는 이유가요. 이제 경면 반사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직사광선으로부터 보는 피해가 아니라 예. 지금 이렇게 요즘에 짓는 건물들은 커튼홀이라고 해서 그 통유리로 외장을 합니다.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 근데 그게 반사가 되면 이제 네. 눈부심이 심한데 그 기준은 사실은 우리가 어려운 그 단위를 쓰는데 네. 칸델라라는 기준을 갖고 해요. 그러니까 촛불 하나가 1칸델라라고 예. 하면 25,000 칸델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25,000개의 촛불을 켰을 때의 강도가 눈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것도 1제곱미터당.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는 25,000 칸델라를 기준으로 해서 네. 그걸 넘으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피해를 입증하려면 이게 감정 비용도 상당히 들 것 같고 또 변호사님 또 선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비용도 있고. 네. 그럼 과연 소송에 따른 실익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제일 어려운 게 그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빗반사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이 판결이 나온 다음에 빗반사로 인한 소송이 보물처럼 쏟아지겠다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그 판단을 경제성 판단, 그다음에 승소 가능성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조권이라든지 뭐 이런 빚 공여에 대한 소송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어떤 자료 같은 거 좀 미리 좀 확보를 좀 해놔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침해가 있느냐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일조권 침해가 있는지 여부를 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이라는 거 아까 보신 프로그램 같이 이렇게 그림자가 짓는 걸 영상을 보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기 위해선 도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대편 건물이 예. 어떻게 올라가느냐, 우리 건물과 어느 정도 떨어져 네. 있느냐, 몇 층까지 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네. 건축 도면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어떤 다른 건물, 어떤 그 대상으로 이제 소송을 하는 경우를 말씀해 주셨지만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동끼리 문제가 생기는 동 간섭의 문제 네. 이런 경우도 소송을 진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분양 후 우리가 지금 시공이기 때문에 선분양할 때는 몰랐다는 겁니다. 들어가 보니까 해가 너무 많이 가렸다. 그래서 그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경우에도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해주긴 했는데요. 네. 요즘에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판결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건축 계획에 따라서 그대로 설계를 했고 그 건축 계획을 이미 고지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내 일조권 침해를 가지고는 예.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삶의 질과 직결된 이 햇빛 권리, 일조권에 대한 그 분쟁과 관련한 궁금증 이승태 변호사와 풀어봤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